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SK텔레콤 김현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Making AI Patter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Better Way for AI Pattern이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킴파에서 올해도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번 더 AI 특허에 관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AI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인 AI 특허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메인 파트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총 3개의 AI 특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AI의 연구 분야,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성도 깊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3개 사례만으로 AI 특허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특허들을 보시면서 AI 특허가 마냥 심오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목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AI 특허라는 낯설고 좀 어려워 보이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여러 출처에서 가져온 AI의 정의입니다.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지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 이러한 표현으로 AI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AI 이전의 기계나 컴퓨터는 사람이 결정한 로직에 따라 연산하고 작동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준 명령에 따라서만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인공지능은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작하는 기계, 컴퓨터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기계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게다가 기계가 판단하는 기준이나 판단하는 방식은 이 기계를 만든 사람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두고 한 수 한 수를 놓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선 AI라고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을 모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1950년대부터 계속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던 개념입니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은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논리 구조의 알고리즘 없이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AI지만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으로는 예를 들면 규칙 기반 AI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IBM에서 만들었던 체스 로봇인 딥블루 같은 게 아마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데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신경망 구조를 여러 층으로 딥하게 쌓아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입력 단위인 인풋 레이어와 결과를 출력하는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은닉층을 겹겹이 배치하고요. 이를 통해 구현한 신경망을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DNN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인간의 뉴런도 아마 신경세포가 줄줄이 이어져서 신경물질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로 신경망을 구성하고 학습시킵니다. 딥러닝은 결국 사람의 뇌를 기계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개념 자체는 과거에 제시된 것이지만 사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어서 그동안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 분야가 최근에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용어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념적으로는 그래도 구분되는 것이니까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명세서에서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모두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신경망이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할 요소인 피처를 사람이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경망 너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판단해야 이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어라고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신경망은 지정된 피처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서 딥러닝은 피처 자체도 신경망이 알아서 추출하고 학습합니다. 사람은 학습할 대상, 이 그림에서는 자동차 이미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신경망을 학생, 또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주체를 선생님이라고 가정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인풋은 교과서가 될 거고 아웃풋은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찍어주고 학생은 찍어준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찍어준 중요한 부분은 피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딥러닝은 선생님이 찍어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학생 혼자 스스로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를 풀거나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습 데이터가 많고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딥러닝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을 놓고 보면 딥러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이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AI의 주요 기술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특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AI는 워낙 넓은 개념이고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건 머신러닝 내지는 딥러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전처리, 학습, 활용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처리는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특히 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지도학습 방식에서는 각 데이터에서 문제와 정답을 매칭시켜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 이미지에는 강아지라고 태그를 붙여야 되고요. 강아지 이미지가 아니라면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라면 고양이라고 태그를 붙여야 됩니다. 전처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기술 난이도는 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습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또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활용하지 않은 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학습시켰는데 이게 또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그 자체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은 AI 분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의 구조, 아니면 학습 방법, 연산 방법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조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회사에서도 AI 반도체라고 해서 어떤 AI 연산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나열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하나가 특허가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학습된 AI 모델을 기초로 실제로 기술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기초로 추론하는 방법이나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또는 신경망이 결합된 하드웨어 제품 등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AI에 대해 AI 분야의 특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드렸고요. 사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방금 말씀드린 정도를 이해하신다면 뒤이어 설명드릴 이제 세 개의 사례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I 분야의 특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파트이고요. 총 3개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AI 모델의 구조 그리고 학습, 추론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AI 분야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치 정규화라는 기술, 영어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술을 구글이 어떻게 특허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응용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음성인식 및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들이 특허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특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허청에서 AI 특허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특허입니다. 실제로 등록된 특허는 아니고 특허청이 예시로 만든 특허입니다. AI 특허가 어떻게 심사되고 등록되는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배치 정규화 특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2015년에 논문을 통해 발표된 기술이고요. 꽤 큰 반향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딥러닝 모델에 적용되고 있기도 한 기술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배치 정규화의 컨셉을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한 그림입니다. 앞서 딥러닝이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를 여러 겹으로 딥하게 배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든 레이어로 입력되는 값이 입력값 미니 배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니 배치를 정규화한 후에 입력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입력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배치를 정규화하기 위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배치를 정규화한 후에 수정된 값을 히든 레이어로 적용합니다. 우측에 수식이 있는데요. 수식에서 x가 원래 인풋 레이어, 그러니까 기존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기 전에 입력되는 그리고 바로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는 값이었는데요. 배치 정규화가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 x를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식에 보시는 대로 x 햇으로 변환하는 연산을 합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x 햇은 정규화된 데이터고요. 이 x 햇이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연산을 거친 후에 y라는 출력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네, 좀 실무적인 얘기고 기술적인 얘기긴 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특허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조금 전에 있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배치 정규화 특허의 대표 도면입니다. 서로 대응되는 부분은 같은 색으로 표시했고요. 왼쪽에는 그 히든 레이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공란에다가 녹색을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입력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배치 정규화 레이어가 포함된 것은 개념도나 특허의 도면이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특허에서도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내용을 명세서 형식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청광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광이 매우 길고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오른쪽에 요약을 따로 했고요. 전제부에는 제1 레이어, 제2 레이어 그리고 그 사이에 배치된 정규화 레이어를 포함한다는 기본 구성을 작성했고요. 이러한 구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그 아래 특징부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청광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제1 레이어, 아무래도 입력 레이어가 되겠죠. 제1 레이어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입니다. 신경망이 학습을 하건 실제로 구동을 하건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좀 길어 보이지만 그냥 요약하자면 배치 정규화 레이어로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규화를 한다는 게 역시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이 정규화가 이 특허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은 아니고요. 통계나 수학에서 원래 이렇게 정규화를 한다고 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규화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숫자의 집합을 평균과 표준 연차를 가지고 고르게 분포하도록 바꿔준다는 의미여서요. 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규화의 개념을 그냥 언어로 표현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규화된 값을 제2 레이어인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원래 신경망의 핵심인 요소에 입력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광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사실 그 청광 용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앞서 설명드린 배치 정규화라는 개념을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청광에 그대로 반영하였고요.
여기 언급된 내용을 뭐 일부를 빼거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허가 커버하는 권리도 매우 넓은 편입니다. 참고로 구글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특허를 무려 17개국에 출원하였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록이 됐습니다. 심지어 매우 넓은 권리 범위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구글의 연구 성과도 대단하지만 특허를 만드는 능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배치 정규화는 현재도 아까 소개드린 대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근데 이 특허의 청구항을 보니까 배치 정규화의 핵심이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배치 정규화가 적용된 신경망은 사실 모두 구글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치 정규화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픈 소스와 함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특허 오픈 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픈 소스에 대한 세션이 따로 있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한 내용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아시는 대로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오픈 소스는 타인이 공개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든 사람도 오픈 소스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공개한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이고요. 오픈 소스는 개발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모두가 더 개선된 기술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구글은 배치 정규화 기술을 특허로도 공개하고 등록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로도 공개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특허만 있었다면 이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배치 정규화를 적용 중인데 구글 특허를 침해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A1인 네 맞습니다. 큰일 나셨습니다.가 맞는 답일 것 같고요. 근데 오픈 소스까지 고려하면 그 답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배치 정규화에 대한 오픈 소스를 찾아보니까 구글은 이걸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하였고요. 이 버전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찾아보았더니요. 아파치 2.0이라는 라이센스를 따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치 2.0 라이센스의 세부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파치 2.0 라이센스에서는 특허 사용권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길지만 제가 색깔과 그 볼드와 밑줄을 그은 부분만 보시면 컨트리뷰터는 여기서 아마 구글이 되겠죠. 구글은 당신에게, 여기서 당신은 아마 이 배치 정규화를 쓰는 사람이 될 거고요. 당신에게 영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독점적이고 의무와 로열티가 없고 바꿀 수 없는 특허 사용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다 퍼주는 특허 사용 계약은 없습니다. 근데 아파치 라이센스 2.0은 특허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일반적인 특허 사용 계약이 아니라 이 기술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아마도 이런 조항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배치 정규화 기술은 구글이 가진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만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 사용권이 발생하는 기술이니까 결국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답을 굳이 찾자면 네, 특허 침해 맞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가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특허는 음성인식과 관련된 특허고요. 네, 찾다 보니 공교롭게 이 특허도 구글의 특허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특허의 대표 도면입니다. 여러 가지 뭐 구성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도 원래 존재하는 구성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특허의 핵심이고 또 기존에 없던 구성입니다. 기존에는 음성이 입력되면 이를 스피치 투 텍스트 모듈, 여기라면 STT라고 되어 있는데 STT 및 자연어 처리 모듈인 NLP를 거쳐서 음성을 분석하고 이 도면에는 136번으로 표시된 인텐트 매처에서 분석
출력된 명령의 의도인 인텐트, 의도를 파악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동작을 124번으로 표시된 처리 모듈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126번으로 표시된 자연어 생성 모듈과 텍스트 투 스피치 모듈 (TTS) 모듈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음성 형태로 제공합니다. 저희 SK텔레콤의 누구를 비롯한 많은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는 모두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기존의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런 말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점, 그리고 요구사항도 다른 점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발화자의 음성이 인식되면 여기 111번으로 표시된 프로피션시 디텍터라는 구성에서 음성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이 명확하고 문법에 맞다면 성인의 발화로, 발음이 조금 뭉개지거나 문법이나 단어가 조금 틀렸다면 어린아이의 발화로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화자의 발음, 문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특허는 능숙도를 감지하는 구성이 추가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STT에서는 서로 다른 음성 인식 모델을 적용하고 처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특허의 첨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어로 길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오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제부는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요. 특징부를 보시면 크게 구성으로는 프로피션시 디텍터와 STT 모듈을 포함합니다. 그 뒤에 포함된 인텐트 매처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이고요. 프로피션시 디텍터는 발음, 문법, 어휘 등을 기초로 사용자의 보컬 특성, 아이인지 어른인지를 파악하고요. STT 모듈은 보컬 특성에 맞는 언어 이해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기존에는 STT 모듈이 그냥 언어 이해 모델을 하나 단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특허는 예를 들면 어른을 위한 언어 이해 모델과 아이를 위한 언어 이해 모델을 서로 다른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특허의 명세서를 보면 아이가 농담해줘라고 했을 때의 대답과 어른이 농담해줘라고 했을 때의 대답이 다릅니다. 물론 아이가 농담해줘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문법에 안 맞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의미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첨가항의 세부적인 표현들까지 일일이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특허 또한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는 앞서 살펴본 배치 정교화 특허와는 다르게 첨구항에 직접적으로 신경망이 언급되지도 않고 신경망의 동작이나 구조를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명세서를 살펴보면 각각의 구성이 어떤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구항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이런 모델의 구조나 학습 방법, 학습 데이터와 같은 아까 그 AI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첨구항에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특허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나 동작이 특이하다면 적용된 신경망 모델과는 무관하게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AI 특허야 음성인식 특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AI 특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첨구항은 AI 기술에 기반하여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특허청에서 발간한 사례집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한국 케이스는 아니고 일본 특허청이 발표한 사례입니다. AI 분야가 핫해진 후에 여러 나라에서 심사 기준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허청도 꽤 오랜 기간 동안 AI 특허에 관한 심사 사례나 가이드 등을 준비하셔서 곧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다음에 이어서 발표해 주실 특허청 박정윤 과장님께서도 우리나라 AI 특허 심사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수력 발전 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입니다. 강의 상류의 강수량, 유량, 댐으로 유입되는 유입량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망을 잘 학습을 시키면 이 입력 데이터들로 나중에 수력 발전 용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컨셉을 포함합니다. 첨구항 2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온도 데이터도 활용을 하면 신경망을 학습하고, 그러니까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망을 학습시키면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 그 사례집 자료를 보면 기존에도 강수량이나 유량 그리고 댐으로의 유입량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 용량을 계산하는 예측 시스템이 이미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요. 신경망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설명드린 청구항은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청구항 1처럼 기존에도 활용한 데이터를 신경망에 그대로 적용해서 추론한 것으로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신경망의 구조나 특성 또는 뭐 학습 방법 자체의 특징이 있지 않는 한 기존의 알고리즘을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정도로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주목할 부분은 청구항 2입니다. 상류의 온도를 고려해서 발전 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신규하고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특허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의 특징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추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리즘 방식에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를 전부 바꿔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신경망에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신경망을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와는 무관하게 AI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런 학습 데이터의 형식에 대해서 특허성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학습 모델,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있던 거라도 학습 데이터가 특이하다면 특허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AI 기술이 어떻게 특허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술들이 특허가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모두가 구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글처럼 인공지능 연구에 막대한 리소스를 투입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배치 정교하니, 뭐 트랜스포머니, 버튼이 뭐 이런 것 같이 이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특허를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사례처럼 생각보다 심플한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특허가 가능하고요. 그러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AI 특허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